네, 안녕하세요. 파리로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광석 실장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책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뭐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2020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호기심과 또 두려움이 함께 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렇고 하여튼 한번 전체적으로 네. 좀 하나하나 네. 이슈를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 단도직입적으로 2020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올까요? 예, 오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예. 근거로 해서. 네네.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우리 경제를 전망한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의 경제 성장률, 2020년의 경제 성장률, 이거를 이제 전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제 전망의 주로 이제 주요 기구 중에 하나가 IMF나 월드뱅크가 보통 저명한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는 2020년 경제 성장률을 3.3%로 완만한 회복세를 진전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드뱅크의 뷰나 아니면 IMF, OECD 모든 국제기구들의 뷰가 유사합니다. 세계 경제는 어쨌든 반등한다. 21년까지도 반등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에는 뭐 3.6, 전에는 또 3.4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거로 생각했다가 3.3%로 이번 1월 달에 낮춰 잡은 거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세계 경제는 반등하는 흐름인데 중요한 걸 하나 꼽아 본다면 이번에 IMF가 작년 10월 말에 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그룹 오브 4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이 그룹 오브 4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 그룹, 미국, 일본, 유로존 이 세 개 권역과 더하기 중국입니다. 4개 권역의 성장률을 따로 헤아렸더니 20년, 21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뱅크하고 뷰가 거의 유사한데요. 마찬가지로 일본 그리고 미국, 유로존 같은 경우는 20년에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위기론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 4개 권역을 더 집중해서 보시는 건 아닐까. 세계 경제를 모두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죠. 반평균이 올라가요. 아이들의. 반평균이 올라가는 느낌은 맞아요. 그런데 기존의 우등생들이 성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흥국들, 소위 반평균 깎아먹던 중하위권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성적이 그 이상으로 많이 올라주는 모습. 그래서 세계 경제는 반등하는 흐름. 이렇게 보통 IMF도 월드뱅크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위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뭐 근거를 좀 보면은 네네. 일단 하나는 세계의 그 부채 비율이 네.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네. 지금 뭐 250조 달러가 지금 뭐 채무가 깔려 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 부채 문제가 네네. 심각하다. 이러한 것들이 끝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털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러지 않고는 전진해 나갈 수가 없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채와 관련된 예, 문제. 굉장히 좋은 논리이시고요. 그거를 이제 보통 회색코뿔소의 비유를 많이 하죠. 중국 부채 문제를.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메이저 신문 지면 일면에 이름이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 당시에 2015년 정도, 14, 15년쯤에 제가 당시에는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가계부채를 연구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1,000조 원 돌파했다고 우리 한국 경제가 난리가 났었죠. 1,000조 원 가계부채 규모가 가계 신용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천조 원 돌파했다. 우리나라 망가질 것 같다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마침 가계부채를 연구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름이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1600조 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면 그거를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지진 않죠. 근데 그게 어떤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 threshold라고 하죠. 어떤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정말 폭발할까?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 위기 혹은 정부 부채, 기업 부채 마찬가지. 어쩌면 중국의 소위 회색 코뿔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 제 기억에 한 2012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림자 금융 문제, 중국발 뭐 기업 부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2020년에 터질까, 21년에 터질까 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없다 이거죠. 막연한 가계부채 문제야. 그건 맞아요. 가계부채가 뭐 위안이 되고 뭐 안정적이고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굉장히 어려운 가정을 깔면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가정이죠. 어려운 가정이 뭐냐면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20%만큼 폭락할 경우. 근데 굉장히 어려운 가정과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계부채 위기, 기업부채 이런 부채 문제가 확산되면서 위기론이 주장되는 거 맞지만 그게 정말 2020년 위기가 온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굳이 여러 사람의 말이 다 각각 다르다면 굳이 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된다면 저는 IMF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도 이번에 6.0%로 전망했습니다.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요. 그 기존 10월 달의 전망치가 5.8%였어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상향 조정했던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되지 않겠다라고 보면서 상향 조정한 것인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상향 조정 여부를 떠나서 중국 경제, 물론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한번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경제 성장률을 추이를 보면 이게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둔화에 해당돼요.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면에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2012년부터 회색 코뿔소 이야기를 저는 들어왔는데 왜 2013년에는 안 터지죠? 2014년에는 왜 안 터지죠? 그런데 왜 하필 2020년이어야 되죠? 하는 이야기를 반문하고 싶다는 거죠. 예. 그 의견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전까지는 미국이 중국을 좀 우습게 봤는데 네. 이제 지금 미국의 패권 지위를 위협할 정도로 중국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성장 비율대로 가면은 그렇습니다. 뭐 한 10년만 지나도 뭐 네. 거의 지금 현재만 해도 미국 GDP 한 7, 80%를 따라잡았다고 하니까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억눌러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예, 힘의 역학관계상 네. 그런 미국의 의지가 있는 한 네. 중국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기업 부채 문제라든가 그렇죠. 가계 부채 문제도 물론 있고요. 네. 이러한 부채 문제들을 기화로 해서 네. 미국이 두고 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국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네. 세계 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좋은 질문이시고요. 좋은 의문이고요. 문제 제기입니다. 네. 제가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냐면 밝을 명자, 밝다. 밝을 명자를 구성하는 게 이 달과 해입니다. 달과 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밝을 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다른 한 전문가께서. 미중 무역 분쟁은 저도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단서에 한해서는 2020년은 절대로 위기 안 온다예요. 2020년은 오히려 휴전이거든요. 2020년은 쉬어가는 해입니다. 굳이 위기가 올 거면 21년이지. 그 논리가 맞다라고 가정한다면 굳이 따지면 2021년이 위기지 20년이 아니라는 거고, 그 논리대로라면 역시 여전히 왜 20년이냐 21년이냐에 대한 논리는 없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간 중국이 위기 올 수 있어,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어쩌면. 그러나 그게 20년이다 21년이다라고 규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논리가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요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중국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네. 이런 이해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제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 미국이 압승으로 끝날 거로 생각했는데 중국이 정말 잘 버텼거든요. 네. 미국이 괴로울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고 연장이 됐는데 지금 중국이 되게 힘든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약점이 딱 노출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힘들어했던 미국이 이 기회를 놓치겠느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에게 좀 더 압박을 가해서 네. 얻어낼 걸 더 얻어내든 뭐 항복을 받아내든 이런 상황으로 가진 않을까 네. 예상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여러 시나리오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나리오적인 그런 미래 예측 기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전문성도 그쪽에는 없고요. 근데 그 시나리오에 기초하는 것은 한 가지 가정에 보태서 또 뭐가 되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는 전제가 또 하나 깔려야 되고, 또 어떤 전제가 깔리고, 그리고 미국이 그런 공격을 했을 때 중국이 또 뭐 맞짱을 뜬다는 그런 전제가 깔리고, 수많은 전제가 깔려서 나오는 수십만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2020년, 21년에 중국 경제가 뭐 위기가 온다, 도산한다, 이렇게까지는 판단될 만한 그런 시그널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물론 지금 제가 책에다가도 이야기했듯이 2020년에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차이나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중국을 이탈하는 현상이죠. 이미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했던 여러 제조 기업들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리고 그 밖에 아시아 신흥국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또 나머지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영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통신 인프라, 물류 인프라, 뭐 에너지, 이런 수많은 인프라들이 깔리면서 경영 환경이 개선됐으니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기업들이 이탈해서 아시아 신흥국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속도가 있었는데, 이동하는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되니까 중국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관세 내고 수출하게 될 그렇죠. 판이니까. 그러면서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더 가속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랬다 이제 휴전이니까 이 속도가 좀 더뎌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현상, 하방 요인인 거죠. 중국 경제를 억누르는 하방 요인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게 2020년에 위기 올 것이다라는 시그널로서 증거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그 탈출, 기업들의 탈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부터가 무슨 애플 공장을 뭐 딴 데로 옮겨라, 네. 뭐 압박을 가하잖아요. 네네. 관세 막 때리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 전 세계 차원의 그 리밸런싱 차원에서의 그 중국 이전이냐, 네. 공장을 다른 네. 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네.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네. 이 영향력이 네. 훨씬 더 크냐, 이 차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은 그냥 구조적인 현상이다. 마치 과거에 뭐 조선 철강 해운이 유럽에 있었다면, 그러다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왔다면, 그게 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그 제조 기지가 또 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이동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다만 이 구조적인 현상에 미중 무역 분쟁이 기름을 붓는 느낌, 가속화시키는 느낌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을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하는 게 비용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저렴한가 따져보는 거죠. 이전 비용과 인건비. 근데 관세까지 붙여서 수출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굳이 중국에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중국발 위기 가능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또 가중되면서 중국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글로벌리 혹은 국내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IMF가 이제까지 예측했던 경제 전망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제까지 그 예측들이, 네. 전망들이 많이 맞아왔나요? 이 부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답변을 드린다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문제를 갖고 이게 굉장히 부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셔요. 근데 저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를 전망하는 기구들, 기재부나 아니면 KDI, 제가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정권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정권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항상 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적치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전개가 안 되는 것들을 생각했던 것보다 미중무역 분쟁이 덜 격화되네, 완화되네, 더 격화되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기존 전망치보다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실적치를 반영해 가면서 조정하는 것인데, IMF는 4번 조정합니다. 1년에 4번 경제 성장률. 분기마다 조절하나요? 그렇죠. 거의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드뱅크는 2번 발표를 하고 2번 조정한다는 뜻이죠. 기재부도 그렇고 뭐 주요 경제 기구 연구원들도 다 전망치를 조정합니다. 상향 조정할 때도 있고 하향 조정할 때도 있고요. 뭐 저도 조정을 합니다. 그것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다 안 가거나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이슈가 크지 않거나, 지금처럼 이 바이러스를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거죠. 하방 압력과 상방 압력을 가지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수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그나마 요즘 전지적 참견 시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전지적 그 시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IMF가 그리고 월드뱅크가 세계 경제를 조망하는 그 눈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신임을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이제 경제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갖게 된 저의 버릇일 수도 있어요. 나쁜 버릇이든 좋은 버릇이든. 근데 왜냐하면 국제 연구기관들이 다 하나같이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기관들, 그러니까 모든 우리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다 포함입니다. 기재부, 한국은행 다 포함이에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로 까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있어요. 어쩌면 경제를 전망하는 산식 안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전제로 까는 전망치가 IMF 경제 성장률 전망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모든 기구들이, 경제를 전망하는 연구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 믿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신뢰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